바른번역 고전 명작 1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4장. 나는 벤자민 버튼의 12살부터 21살까지의 삶에 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때가 정상적으로 무성장의 시기였다는 정도로만 기록하면 충분하겠다. 벤자민이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50살의 남자처럼 몸이 곧게 펴졌다. 머리숱이 더 많아졌고 색깔도 짙은 회색빛이 되었다. 걸음걸이가 힘찼고 갈라지고 떨리던 목소리도 건강한 바리톤 목소리로 변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벤자민을 코네티컷으로 보내 예일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했다. 벤자민은 시험에 합격해 신입생이 되었다. 입학식이 있고 3일이 지났을 때 벤자민은 대학 교무과장 하트시로부터 그의 사무실에 들러 수업 시간표를 조정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거울을 본 벤자민은 머리를 갈색으로 다시 염색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걱정스럽게도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염색약 병이 없었다. 그 전날 염색약을 다 쓰고 병을 버렸다는 것이 그제야 생각났다. 벤자민은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5분 내로 교무과장 사무실에 가야만 했다. 달리 방법이 없어 벤자민은 그 상태로 사무실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교무과장이 정중히 말했다. 아드님 일을 물어보러 오셨군요. 아니 사실 저는 벤자민이 말을 꺼내자 교무과장이 말을 끊어버렸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버튼씨. 아드님이 곧 이리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게 접니다. 벤자민이 불쑥 내뱉었다. 제가 신입생 벤자민 버튼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신입생 벤자민 버튼입니다. 물론 농담이시겠죠. 절대 아닙니다. 교무과장이 얼굴을 찡그리며 자기 앞에 놓인 학생 기록부를 흘끗 보았다. 아니 여기에 벤자민 버튼은 18살이라고 적혀있는데. 네, 18살 맞습니다. 벤자민이 얼굴을 약간 붉힌 채 단호하게 말했다. 교무과장은 질렸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버튼씨, 그 말을 저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벤자민은 지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네, 전 18살입니다. 교무과장이 단호하게 문 쪽을 가리켰다. 나가시오. 그가 말했다. 우리 학교에서 나가시오. 이 마을에서 떠나주시오. 당신은 위험한 미치광이로군요. 저는 18살이 맞습니다. 교무과장이 문을 열었다. 대단하군요. 그가 소리쳤다. 그 나이에 신입생으로 들어오려고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18살이라고요? 좋습니다. 내가 18분 줄 테니 이 마을에서 떠나시오. 벤자민 버튼이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재학생 대여섯 명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조금 걸어가다 벤자민은 뒤로 나서서 잔뜩 화난 얼굴로 여전히 출입구에 서 있는 교무과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되풀이 말했다. 전 18살입니다. 학생들이 킥킥거리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벤자민은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벤자민은 그곳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다. 우울한 기분으로 기차역으로 걷고 있던 벤자민은 학생들이 무리지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는 벌떼처럼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어떤 미치광이가 예일대학 입학시험을 통과해서 18살 청년으로 속이려 했다는 말이 퍼졌다. 이 소동으로 캠퍼스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다.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교실 밖으로 뛰어나온 남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하던 훈련을 멈추고 행렬에 합류한 풋볼팀도 있었고 모자를 비뚤어지고 허리바지도 돌아간 채 뛰쳐나온 교수 사모님들도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학생 행렬을 뒤따라오면서 벤자민 버튼의 예민한 감성을 건드리는 비난을 끊임없이 퍼부었다. 방랑하는 유대인이 틀림없어. 그 나이에는 유치원이 나가야지. 아주 신동이 났어요. 예일대학교가 양로원인 줄 아나 봐. 하버드에 나가버려라. 벤자민은 점점 빨리 걷다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하버드에 가겠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롱한 것을 후회하게 할 거야. 볼티모어행 기차에 안전하게 오른 벤자민은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소리 질렀다. 하하하하. 학생들이 웃었다. 하하하하. 하지만 그것은 예일대학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벤자민이 20살이 되던 1880년생이래 그는 이채롭게도 아버지의 회사 로저버튼 철물 도매회사에 첫 출근을 했다. 바로 같은 해에 사교계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벤자민의 아버지가 여러 상류 무도회에 벤자민을 데려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로저 버튼 씨는 이제 쉰이 되었고 부자지간의 정은 날이 갈수록 돈독해졌다. 사실 벤자민이 머리 염색을 그만둔 후로는 두 사람이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형제 사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8월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정장 차림의 마차를 타고 볼티모어 인근 쉘빈 집안의 시골 별장 무도회로 향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보름달은 찬란한 백금빛으로 길을 물들였고 활짝 핀 느여름 꽃들은 고요한 대기에 들릴 듯 말 듯한 웃음소리처럼 향기를 불어넣었다. 탁 트인 시골 전경은 반짝반짝 빛나는 밀로 뒤덮여 대낮처럼 환했다. 이런 밤하늘 절경을 보고도 넋놓고 있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거의. 앞으로는 직물류 사업 전망이 좋을 것 같구나. 로저 버튼이 입을 열었다.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그에게 심미적 감각은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긴 어렵지. 그가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너처럼 기운과 생명력이 넘치는 젊은 사람 앞에 창창한 미래가 펼쳐 있단다. 저 멀리 쉘빈과 시골 별장의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작은 탄성과도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아름답고 서정적인 바이올린 소리이거나 달빛 아래의 은빛으로 출렁이는 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을 것이다. 두 사람은 승객을 내려주고 있던 어느 근사한 마차 뒤에 자신들의 마차를 세웠다. 한 부인과 노신사가 내리더니 그 뒤로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숙녀가 내리는 것이 보였다. 벤자민은 깜짝 놀랐다. 그는 몸을 이루는 각 조직이 해체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듯한 화학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일순간 몸이 굳어졌고 두 볼과 이마로 피가 물렸으며 귓속에서는 쿵쾅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첫사랑이 찾아왔던 것이었다. 소녀는 날씬하다 못해 부서질 듯 가냘뻤고 머리는 달빛 아래에선 잿빛으로 현관 가스등 불빛 아래에선 꿀빛으로 빛났다. 어깨에는 검은색 나비 무늬가 있는 보드라운 노란색 스페인 망토를 걸쳤고 두 발은 부풀린 드레스 끝자락에 달린 반짝거리는 단추와도 같았다. 로저 버튼은 아들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저 아가씨는 몬클리프 장군의 딸인 힐더가드 몬클리프란다. 벤자민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고 귀엽네요. 그는 무심한 척 말했다. 하지만 흑인 소년이 마차를 몰고 가버리자 이내 덧붙였다. 아빠,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두 사람은 몬클리프 양을 둘러싼 일행에게 다가갔다. 전통 예절대로 그녀는 벤자민에게 한쪽 다리를 조금 뒤로 빼고 무릎을 살짝 굽혀 인사했다. 그래, 후에 그녀와 춤을 출 수 있으리라. 벤자민은 그녀에게 담례를 표하고는 자리를 떴다. 아찔한 기운에 휘청거렸다. 그녀와 춤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림이 끝도 없이 지속되었다. 벤자민은 말없이 뜬모를 표정으로 벽에 바짝 붙어서서 만면에 열렬한 찬사의 미소를 머금은 채 힐더가드 몬클리프 양의 주변을 맴도는 볼티모어 젊은이들이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지켜봤다. 참을 수 없이 혈기왕성한 꼴이라니.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밉살맞아 보였다. 곱슬곱슬한 갈색 콧수염을 보고 있노라니 체한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벤자민의 차례가 되어 그녀와 함께 파리에서 유행하는 최신 왈츠의 선율이 흐르는 무대 위로 나가자 질투와 불안은 마치 봄눈 녹듯 사라졌다. 황홀함에 눈이 먼 벤자민은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당신과 형님분은 우리가 막 도착했을 때 오셨었죠? 힐더가드가 밝게 빛나는 푸른 에나멜 같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벤자민은 망설였다. 그녀가 그를 아버지의 동생으로 알고 있다면 그녀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그 순간 그는 예일대에서 겪었던 수모를 떠올렸고 이내 말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 숙녀의 말에 반대하는 것은 무례하다. 그의 출생에 관한 기괴한 이야기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죄를 짓는 일이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행복해했다.
저는 당신처럼 나이 지긋한 남자들이 좋아요. 힐더가드가 말했다. 어린 남자들은 너무 바보 같거든요. 대학에서 샴페인을 얼마나 많이 마셨다는 둥, 카드게임에서 돈을 얼마나 잃었다는 둥, 늘 이런 이야기만 해대죠. 하지만 당신처럼 나이 지긋한 남자들은 여자의 진가를 볼 줄 알아요. 벤자민은 하마터면 그녀에게 청혼할 뻔했다. 애써 밀려드는 충동을 억눌렀다. 정말 낭만적인 나이예요.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50살이라 25은 3살 물정을 넘어 밝히고 30은 과로로 고달프기 십상이고 40은 한번 말을 시작하면 시가 한 대를 다 태울 만큼 할 말이 많은 나이죠. 예수는 이른에 너무 가깝고요. 하지만 50은 노련한 나이죠. 저는 50살이 정말 좋아요. 벤자민은 50살이 영광스러운 나이로 느껴졌다. 그는 50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저는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죠. 힐더가드가 계속해서 말했다. 30살 남자와 결혼해서 한평생 보살피며 사느니 50살의 남자와 결혼해서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편이 낫겠다고요. 벤자민에게 그 이후의 밤 시간은 꼴빛 안개로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힐더가드는 2번 더 그와 춤을 추었고 그들은 그날 나누었던 모든 문제에 놀라우리만치 마음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돌아오는 일요일에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고 다시 만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더 깊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첩벌이 윙윙거리고 저물어가는 달빛이 차가운 이슬에 희미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벤자민은 아버지가 철물도매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망치와 못 다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러브요. 벤자민이 딴 데 정신이 팔린 채로 대답했다. 러그? 문손잡이 말하는 거구나. 로저 버튼이 외쳤다. 이런, 그건 방금 막 얘기했잖니. 벤자민은 멍하게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무렵 환하게 동이 터오면서 생기를 되찾은 숲에서 꾀꼬리가 깨어나 따갑게 지저귀었다.